제4회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학술대 종합토론을 맡게 된 동의대학교 문학인문교양학부의 김용화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주제 발표 1, 2, 3, 4가 진행되었고요. 장시간 동안에 메타버스 시대와 융합적 교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합니다. 일단은 지금 소요 시간은 5시에서 5시 3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겸 종합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합 토론을 진행하면서 일단 맹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구성을 좀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학장에서는 앞서 주제 발표하셨던 교수님들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2학장에서는 종합 토론에 관련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는 좀 충분히 사전 질의라든지 질문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는데, 조금 총체적으로 어떤 대학 교양교육과 관련된 담론을 발표자 선생님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학장에서는 발표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추가 질문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수님들 발표자들의 내용을 듣고 또 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학장에서는 오늘 발표에 대한 종합 정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5학장에서는 최종 정리를 하면 오늘 종합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장입니다. 교수님들 발표 내용을 저는 오늘 배우면서 많은 걸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새롭게 제가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될 어떤 지향점들을 두루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대학교에서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어떤 글쓰기 스킬을 다루기보다는 오늘 발표자 교수님들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논의를 좀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신용태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다양한 어떤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어떤 양상을 또 언급해 주시기도 했고, 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에드버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어떤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또 말씀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PPT 자료에서는 제가 주목을 못했는데, 오늘 발표하실 때 보니까 메타 리트러시라는 단어를 구사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관념을 또 이렇게 제시해 준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교양교육에서도 우리가 좀 융합적으로 또 참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진행한다고 했을 시에 저희가 참고해야 할, 유념해야 할 어떤 부분들도 다각도로 신용태 교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발표는 저는 아주 주목해서 저는 좀 참관을 했는데요. 특히 현대 학문이 좀 미시적이고 또 세분화된 영역에 좀 치중한 경향이 없지 않은 시대인데,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담론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영역을 개척하신 부분도 저는 흥미롭게 봤고, 또 그 다음 인공지능과 결부시켜서 가지고 인문학과 공학이 상호간에 융합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습들, 그런 것도 저는 좀 의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전 컨버전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을 했는데, 그러한 컨버전스의 어떤 트렌드에 걸맞는 교양교육의 어떤 리터러시, 또 메타버스의 활용, 이런 등등이 다각도로 논의가 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철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초불확실성과 융합교육,
특히 저는 또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과학기술적 패러다임의 어떤 양상들 아주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서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현철 교수님의 그 발표문에서 이제 허브라고 하는 단어가 좀 주목이 되었고요. 발표문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 최현철 교수님께서는 그 가상융합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초불확실성의 어떤 그 양상, 그다음 토대, 어떤 맥락 등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연재 교수님의 그 메타버시티의 도래와 교양교육 책무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칫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게 그 단일한 어떤 관점만을 이렇게 융합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어떤 그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멀티버시티와 메타버시티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양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학장에서 논의할 대학 교양 교육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살짝 그 언급이 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정현재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당위론적이고 선언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정현재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구체성을 가지고 현실의 어떤 다양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그 주제 발표 네 분의 발표에서 나왔는데, 제가 키워드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에듀버스라든지 메타리트러시라든지 컨버전스라든지 허브라든지 지평융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교양교육의 어떤 융합적인 어떤 토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양상들이 언급되어 있는 좋은 발표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를 자칫 진행하다 보면 본질적인 어떤 영역의 교양교육에 대한 어떤 영역들이 좀 간과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좀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한번 말씀을 좀 듣고, 또 상학장에서는 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지금 이 학장에서 그 발표자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은 21세기의 지금 대학 교양 교육에 대한 어떤 논의인데요.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용어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 그런 과학기술적인 어떤 양상들에 또 인문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등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흐름들에 촉박하게 대응한 나머지 대학 교양 교육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 놓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지속 가능한 대학 교양 교육의 조건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순서는 김상훈 교수님, 최현철 교수님, 지속 가능한 대학 교양 조건에 대한 교수님 어떤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되게 복잡해지고 있고 융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들고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여러 선생님들 요즘 학교에서 혹은 본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융합교육 하라는 얘기일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교수 한 사람이 융합을 한다고 해서 그 융합교육이 될 것인가? 혹은 학과가 융합이 가능할 것인가? 아까 선생님이 그 물감 섞었는데 완전히 그 섞어서 새로운 색이 나오면 다행인데 얼룩덜룩한 형태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근데 그 아까 신 교수님이 그 말씀 잠깐 하고 가셨는데요. 그리고 그 기조 강연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면은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융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학과가 융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학생들이 융합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일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간과하는 것이 학생들이 대단히 학생들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놓고서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서 거기에서 니네들이 이 트랙을 따라서 와야지만 뭔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근데 이 학교가 세상의 바뀜을 갖다가 모두 다 반영해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냥 저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취업에 대해서 대단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을 겁니다. 취업 교육하라 그러고요. 창업 교육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 대학교에서 이 강의하시기 전에 뭔가 취업을 위해서 시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창업을 위해서 시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들한테 취업이나 창업을 맡겨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전문가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 취업 지원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럼 교과 안에서 녹아내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두 영역을 갖다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지점을 갖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좀 늦게 간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저도 벤처를 몇 번 해봤다가 실패한 경험만 있습니다. 근데 창업교육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만 안 하면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학문의 순수성? 근데 학문이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 교육에서 이런 그 가이드 지침서를 갖다가 제시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런저런 영역들을 넘나들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거는 공식적인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 교수님들하고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뭐 혁신하자고 하는데 학과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예, 다들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의 전문성은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하신 영역에 대해서. 그런데 학생들을 그 전문성 안에다가 가둬두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공대생들 인문학 공부 좀 시켜야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라도 김상현 교수님 기회가 된다면 공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형철 교수님께 질문하신 주제 중에 이제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가능할까부터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제 생각만 간단하게 그냥 넉하게 얘기하면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에 많은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이제는 교수자 중심이나 학교 행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학생이 스스로 이제 교육을 선택하는 그런 교육으로 아마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발표도 얘기했지만 전공의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상당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융합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현실이고 그 안에 교양도 맞물려서 융합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어떤 학과별 전공별의 경계 지역 논리가 어느 정도 많이 깨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고 그 속도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멘트가 없는 거죠. 그 두 전공이나 세 전공을 이렇게 융합하거나 붙일 수 있는 시멘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아까 제가 말하는 허브가 교양교육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거고 이제는 학교 간에도 그 경계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학점 교류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대학 현실이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 간에도 어느 정도 경계를 무너뜨리는 영역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마저도 저는 교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이 외연이 상당히 넓혀지는 시기가 우리가 준비를 좀 탄단히 해서 그 외연을 넓히지 않는 한 지금 그냥 지역 논리만 흐트러지는 그 혼돈적인 그런 양상만 발생하니까 상당히 저는 이제 그 허브 역할이나 아까 시멘트 역할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게 지금 뭐 교양교육연구소에서 상당 부분 연구해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속도에 비해서 시간이 없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역 논리를 어떻게 융합할까에 대한 논리를 교양에서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다. 네, 저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최현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 지금 가속주의가 지금 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주의가 그 증폭되는 시대일수록이 그 가속의 속도에 뒤처져 있는 혹은 남겨져 있는 흔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양교육이 또 제도적인 거라든지 영역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재 교수님에게 역시 동일하게 논의해 보았는데요. 교수님의 또 고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여러 전망들 자체가 특히 교양교육 측면에서는 늘 좀 성찰해보고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분석보다는 조금 더 성찰적이고 또 규범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또 사실은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미래 교육을 위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대학의 교양 교육의 조건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아까 뭐 발표문에도 잠깐 썼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에 그 어떤 불변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를 조금 더 찾아보고 공고히 하는 것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교양 교육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그 연결성에 기초한 공전 능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는 것. 이게 교양교육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환기시켜준 것도 결국은 인간은 부단히 연결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가치가 우선하는 어떤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환기시키는 것은 특히 교양교육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교양교육의 고전적인 형태인 어떤 이론과 실천의 통합, 또 학문적인 세계와 일상적인 삶의 세계의 연결,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뭐 성찰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고전적인 교양교육에서 강조했던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새로운 성장 세대가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좀 평생 교육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나오는 이 학위, 디그리 이펙트가 이젠 거의 뭐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평생 교육 시대로 진입했었을 때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갱신 능력, 그리고 또 계속 앞선 교수님들도 강조했던 이런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독창성,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미래의 어떤 심각한 도전에도 교양교육은 공존의 가치, 자기갱신 능력,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교양 교육의 원칙으로 삼아서 일종의 토대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재 교수님의 그 말씀에서 저도 주목했던 부분이 그 연결과 그 커넥트와 디스커넥트의 어떤 관계에서 연결성의 공존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좀 주목을 했고요. 근래 어떤 사진첩의 그 제목을 보니까 언론 투게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각 개인들이 언론의 단계에 있지만 그 홀로 있음이나 혹은 고립의 시간에 또 투게더를 또 꿈꾸는 그런 어떤 양상이 병행하고 있는 게 정연재 교수님의 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가치람론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양 교육이 지금 특히 대학의 어떤 어떤 상황이나 제도 시스템의 문제 이전에 방금 그 정연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불변적인 것, 어떤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그 김상현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그 빅히스토리와 같은 그런 스몰 띵킹의 단계에서 좀 넘어서서 좀 총체적으로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가치, 그다음에 그 최현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전공의 어떤 경계나 와의 어떤 세상에서 신생의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해보면 21세기 지속 가능한 대학 교육의 어떤 조건 혹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3학장에서는 지금 그 주제 발표 1, 2, 3, 4가 진행 동안에 혹시 그 질문을 못 하신 참석자분들의 어떤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주시거나 혹은 그 준 상태에서의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어떤 발표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초월성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초월에 포섭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메타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활용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타자화 시켜버려서 그 타자의 어떤 영역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쪽으로도 좀 치우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연재 교수님께서는 아까 그 연결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메타버스의 어떤 시대적 추이를 우리가 적극 수용한다 하더라도 혹은 또 거대 담론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증은 이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이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것들이 그 기술공학적인 어떤 당위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소수자라든지 이런 영역의 어떤 타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채 배제의 어떤 기제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 할까요? 그에 대한 방책이라 할까요? 저는 그 교수님들의 발표를 좀 들어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또 참석자분들 중에도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대표로 교수님들께 한번 또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현재 교수님부터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원래 이게 좀 교양 담당하는 교수자는 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좀 소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 첨단 과학기술, 뭐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의 현안 문제에서 가장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과연 이 기술의 혜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간의 불평등의 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뭐 그 아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그 완벽하게 이제 알고리즘이 지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그 자라나는 특히 세대들에게 그 편향된 가치가 아니라
굉장히 균형 감각 있는 그런 어떤 감각들, 그리고 또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뭐 꼭 인공지능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가치관의 분열과 심각한 대립들을 보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교양교육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와의 좀 연결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 메타버스의 어떤 그 교육적 활용을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정말 굉장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체험 학습을 하지 못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진짜 좋은 역사 컨텐츠에 어떤 이런 메타버스상의 좋은 역사 컨텐츠에 들어가서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활용을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접점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어떤 그 혜택을 받고 받지 않는 어떤 일종의 그런 불평등의 문제보다 오히려 혜택, 기존의 어떤 이런 교육에서의 그 제대로 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제가 좀 궁금해 제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저의 질문 의문점을 드려서 좀 송구하고요. 일단 그 기술의 어떤 변형을 통해서 그 불평등의 어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신 듯 합니다. 이번에는 최현철 교수님께 저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기술 변화가 갖고 오는 이제 소외,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메타버스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윤리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쪽에 치우쳐서 생기는 문제를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기술이 발달하는 것만큼 인공지능 윤리가 같이 병행해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진짜 한쪽에 치우치는 면을만 하다 보니까 인문학의 역할을 지금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양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교육만큼 메타버스 윤리와 윤리 교육 윤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행되면 어느 정도 그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좀 완화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기술 철학을 하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발달하지 않고, 기술은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손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로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로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예를 드신 게 이제 장애인데,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되는 요소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의 윤리가 그쪽으로 방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갖고 있는 그 평양성이나 뭐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대서 바꿔야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술을 보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에게 우리가 오더를 줘야 되는 거죠. 계속 긍정적인 측면으로 너네가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한다고만 생각했지만 기술이 환경을 정화하는 기술로 다 바뀌고 있듯이, 친환경으로 가듯이 지금 메타버스도 교육도 평양적이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지침을 우리 인문학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기술적인 어떤 거에 대한 그 어떤 진보, 그리고 또 평양성에 대한 어떤 질문. 저도 근래 읽은 책 중에 그 스티브 핑커가 썼던 그 계몽과 관련된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어떤 우려, 염려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또 반대로
기술의 어떤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긍정적 발전이 우리 삶에 또 긍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다 공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김상현 교수님에게 저의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잠시 안내를 좀 드리면, 지금 그 메타버스 이제 지금 관련해서 종합 토론에 지금 추가 질문이 들어와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채팅창에 손들기 기능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데 채팅창에서 안내가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최용찬 교수님. 추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또 곧 말씀을 또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김상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답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이제 갑자기 다가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겁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인터페이스, 이게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성,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 주는가 하는 것이 어떤 기회의 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현재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격차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민원 서류 떼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들과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불편을 가지니까 직접 이제 행정창구를 찾아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또 은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폰뱅킹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일일이 창구 다니면서 찾아다닌다든가, 그런 인터페이스가 지금 이미 그 격차들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단순한 업무 단위가 아니라 일상의 업무 전체의 단위, 교육 전체의 단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상계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그 격차들은 이런 그 가상계에 대한 접근성을 얼마나 잘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 부분들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크게 방점이 찍혀야만 이 부분이 해결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 활용이 되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도구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은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꽃이 답사죠. 그러니까 답사를 못 갔습니다. 지금 4학기 동안. 못 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콘텐츠를 거의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곳들이 박물관들이 디지털로 지금 가상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미술관들은 더 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들의 콘텐츠들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제공하는 유로피아나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문화 관련 기관들의 약 한 2,000개 이상의 기관들의 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찾아서 들어가는 거였지만, 이런 메타버스가 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활용하는 방법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메타버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우리 본성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다가오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해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두려움 내지는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이제 그 공대생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술은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구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대 교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딩입니다. 코딩인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구조로 어떤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은 뭐냐면요. 촘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다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갖다가 쌓아놓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택 하이어라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설명을 해준다면은 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거는 이제 가상 언어니까요, 인공 언어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못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따져 들어가 보면은 인문학의 영역입니다.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이런 도구를 만들었냐 하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공학 교육이 그냥 암기 교육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인문학 학생들도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 기반을 이해를 한다면은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접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김상환 교수님께서 디지털 격차, 불평등했고, 그 테크놀로지의 어떤 생성에 대한 도구로서의 어떤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 또 반대로 공학 쪽 또 인문학적인 쌍방향에서의 어떤 쟁점 등등을 말씀을 주셔서 저의 좀 의문점이 그래도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그 저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는 동안에 지금 추가로 참석자분들의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학습의 기법이 교양 교육의 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자,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 학습의 기법이 교양 교육의 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라는 손동현 교수님의 그 추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양 교육이 사실은 거의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조금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의 이런 또 급격한 또 도래,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은 일단 그 전통적인 대학을 유지하는 견고한 성, 그렇다면 그 외곽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어떤 구조지어졌던 어떤 시간의 순차성, 시간의 불가역성, 공간의 제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확장성, 공간의 확장성과 시간의 어떤 그런 동시성,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인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교양 교육에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할 때면 상당히 이제 교양 교육 과정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그 교육 과정의 문제를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전통적인 교육 과정이 철저하게 시간의 순차성과 선형적인 논리에 기반한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그런 표준형 교육 과정에서 교양 교육 자체도 어떤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이 메타버스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대학에서는 1000명의 학생이 1000명의 커리큘럼으로 배우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학생들마다 그런 어떤 그런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 교양 교육의 그 내용을 구성하는 그 교양 교육 과정도 이런 어떤 맞춤형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배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정된 시간이 원래 5시 30분인데요. 종합 토론의 매력은 그 항상 이렇게 조금 시간이 연장되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추가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신지요? 그 상학장에서는 이제 제가 좀 오늘 우리 발표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이든
그렇지 않은 또 방금 최영찬 교수님이 주셨던 그 융합에 대한 어떤 개념적 엄격 규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근데 지금 학생들 아까 발표에서도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 말씀에서 나왔는데 학생들은 벌써 지금 하나의 리얼리티로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메타버스를.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지니고 있는 그 교육적 어떤 리얼리티 또 실감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긍정 부정 이렇게 양극의 어떤 논리보다는 새로운 리얼리티로 수용을 해서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수용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개념적인 엄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융합과 교양의 어떤 양상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학장인데요. 제가 오늘 그 목차는 제가 또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항상 듣는 게 그 베토벤의 그 9번 합창을 듣는데요. 융합은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각자의 목소리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어떤 조율되는 방식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리버럴하게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근래 본 영화 중에 그 베토벤 그 합창을 그 발레와 함께 몸짓으로 이렇게 구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앞으로의 혹은 미래의 혹은 21세기의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되고 형식화된 틀이 아니고 오늘 교수님들 발표자분들이 그리고 참석자분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처럼 자유롭게 서로 간의 어떤 몸짓 서로의 어떤 시선을 교차하는 그 경계에서 새로운 어떤 교양교육의 어떤 모습들이 정립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합토론을 맡게 된 김용화였고요. 여러 선생님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4회 대학 교양교육연구소 협의회 학술대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